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랑코 왕국. 프랑코 왕국이 분열되면서 당연히 하나의 커다란 나라가 나뉘어졌으니까 우리 왕의 힘은 강해졌을까 약해졌을까? 약해졌겠지. 그러던 과정에서 북쪽에서 새로운 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왔어. 바로 요런 애들이지, 요런 애들. 이런 뿔 달린 투구를 쓰고 다니고 막 이렇게 수염난 것 같은 아저씨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이렇게 생긴 도끼를 들고 다닐 것 같은 이런 도끼를 들고 다닐 것 같은.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타고 다녔어?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녔어. 배. 근데 우리가 뭐 놀이동산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배, 그 배가 바이킹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바이킹들이 타고 다니던 배는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 어떻게 생겼냐면은 끝에가 삐죽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끝에가 삐죽한 이유는 요 높은 데서 아마 멀리 보기 위해서 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끝이 날카롭거든. 끝이 날카로운 이유는 좁은 길도 지나갈 수 있게. 그래가지고 당시 이 바이킹들은 항해술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원래 살던 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저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지역을 발견하기도 해요. 바로 여기가 어디야?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린란드. 그리고 그린란드를 지나서 북아메리카까지. 이 북아메리카에 진출한 최초의 유럽인들은 이 바이킹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일로만 가진 않았겠죠. 당연히 남쪽으로 내려왔겠지. 또 때마침 이 프랑코 왕국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킹들은 이 프랑코 왕국의 농촌을 굉장히 많이 말 그대로 털어먹었어. 자, 그러면 이 농촌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자기 땅과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싸워요. 첫 번째, 내가 강해지면 돼. 두 번째, 강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되겠지. 당연히 일반적으로 강한 사람한테 자기의 보호를 요청을 했겠죠. 그럼 이 당시에 강한 사람들, 이 당시에 싸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나이트, 기사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 기사들은 자기들한테 보호해달라고 온 농민들, 이 농민들을 보호해주면서 대신 얘네들이 내 땅을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기사의 보호를 받는 농민들은 다른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었을까? 없어요. 이동할 수 없었지. 왜냐면은 이동하는 순간 이 기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시대의 농민들은 그 로마 시대의 자영농처럼 자유가 없는 농민들이었어. 하지만 자기들의 재산을 가질 수는 있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농민과 노예의 중간이다라고 해서 농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농노들은 기사의 보호를 받았고, 이 기사의 보호를 받는 이 사람들은 영주가 되어서 이 가운데 성을 짓고 농노들의 땅을 보호하는 이러한 체제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것을 장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사들은 자기의 성은 지킬 수가 있어. 하지만 만약에 더 강한 세력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강한 세력이 쳐들어오면은 이 기사들은 자기 혼자 방어를 못하니까 다른 기사들과 함께 혹은 자기보다 더 강한 기사들한테 자기의 몸을 맡겨야겠지. 자, 이렇게 더 강한, 더 센 기사들은 기사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왕은 이러한 하급 기사들을 보호해줘. 대신에 낮은 기사들은 왕한테 어떻게 해? 충성을 맹세해. 세금은 필요 없어. 왜냐면은 왕도 자기 농노들을 가지고 있거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충성을 맹세하고, 또 혹은 왕이 전쟁을 벌일 때 군대를 지원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체제가 우리 전에 중국에서 배웠던 봉건제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원래 이 유럽의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번역을 할 때 중국에 있던 그 제도와 똑같은 봉건제로 번역이 된 거야. 약간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이 봉건제가 왜 성립되었나? 프랑코 왕국이 분열이 되었고,
프랑크 왕국의 분열. 그 다음에 북쪽에서 바이킹의 남하. 이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회 혼란이 발생을 했고요. 이 사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제 사회 체제인 봉건제라는 체제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럼 봉건제는 어떤 제도냐? 봉건제는 일단 우리 중국의 봉건제는 어떤 관계였었니? 왕이 있으면 그 밑에 누가 있었어? 혈연 관계죠. 밑에 제후들이 있었지, 제후들. 이 왕과 제후들이 있었어. 그럼 왕과 제후는 무슨 관계였어요? 혈연 관계였어. 근데 이 유럽의 봉건제에서는 주군과 그 밑에 봉신들, 이 봉신들이 있으면은 이들은 혈연 서로 친척이 아니야. 대신 이들은 서로 간의 의무를 갖고 있는 계약 관계야. 계약 관계. 자, 그리고 이들의 매개체는 당연히 땅이겠지. 땅, 토지. 주군과 봉신이 토지를 매개로 한 계약을 성립한 거. 토지를 매개로 계약을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하는데 이 둘은 서로 간의 의무가 있어. 자, 이것을 우리가 요즘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의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죠. 자, 성남시가 있어요. 그리고 성남 근처에 어떤 도시들이 있니? 분당. 성남이 분당이지. 아니야. 뭐 의왕이 있고 용인이 있고 수원도 있고 뭐 광주도 있고 뭐 하남도 있고 뭐 안양도 있고 과천도 있고 과천까지 써봤지. 과천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이러한 도시들이 있고요. 이러한 도시들을 우리는 무슨 도라고 하니? 경기도라고 해. 그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도청이 있을 거야. 경기도의 도청이 어디에 있니? 경기도. 어디 있니? 이 중에서 성남. 경기도 도청이 어디에 있어, 얘들아? 중심. 어디에 있을까? 경기도 도청이? 이 이 중에서 경기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야? 성남. 용인. 성남이야? 용인이야? 수원. 경기도에서 제일 큰 도시는 수원이지. 야, 다 찍었어요. 몇 번 틀린 거야, 이것들. 아무튼 경기도의 도청은 수원에 있어.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중세 봉건제로 예를 든다면은 이 과천, 의왕, 성남, 용인, 수원, 광주 전부 다 서로 따로따로 성이야. 그러니까 성남에 사는 사람들은 성남시장한테만 세금을 내. 근데 만약에 근데 여기서 북쪽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 서울이 쳐들어왔어. 그러면은 과천이나 성남 이런 도시 하나 가지고 서울하고 싸울 수 있니? 아니요. 없겠지.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가 힘을 합쳐야겠지. 이럴 때는 이 경기도 전체의 리더가 되는 게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수원은 왕인 거야. 경기도의 왕, 수원. 성남이랑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의 영주들, 일반 기사들인 거지. 일반 기사들. 난 기사다. 자, 근데 여기에서 수원과 성남, 의왕, 과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서로 간의 계약 관계인 거죠. 이 계약 관계에서는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해야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여기에서 의왕은 수원한테 충성을 맹세해. 그러면은 수원은 의왕을 어떻게 해줄까? 보호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해야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서울이 과천으로 쳐들어왔어. 근데 수원이 너무 바빠서 과천을 못 도와줬어. 그러면 이 보호의 의무가 없어진 거지. 그럼 이 과천은 서울에 항복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 계약을 깰 경우에는 이
이 의무를 깰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주 밑에 있는 어떤 도시인지가 중요한 거야. 이게 어떤 나라인지는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고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유럽에서는 국가대표보다는 자기 지역 클럽팀을 더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게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지방 분권적인 형태였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방 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영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사는 영주가 돼요. 장원의 농노를 지배해요. 장원이라고 하는 거는 성과 그 주변의 농경지로 구축된 옛날 중세의 한 사회 단위를 의미하는 거고, 그 장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영주야. 근데 이 영주의 신분은 기사야.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그 장원의 영주가 돼서 이 농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사는 주군 혹은 봉신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과 연관이 지어지는 거고, 우리가 옛날 유럽을 배경으로 했던 동화책들 한번 보면은 대부분 주인공의 신분이 가사이란 왕자 아니면 공주 아니면 뭐 기사, 이런 사람들이야. 대표적으로 백설공주 아니면 신데렐라,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니면은 옛날 유럽의 시대에 쓰여진 건 아니지만 이 유럽을 배경으로 했던 현대에 창작된 것들도 마찬가지죠. 뭐 겨울왕국이니 뭐 라푼젤, 인어공주, 이런 것도 전부 다 결국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왕자 아니면 공주야. 그리고 대부분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면은 백설공주만 봐도 이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고 잠들었는데 누가 와서 깨워줘? 왕자. 이웃나라 왕자가 와서 깨워주지. 대체 이웃나라 왕자는 얼마나 할 일이 없길래 다른 나라 가가지고 공주를 찾아? 우리 잠자는 숲의 공주도 보면은 공주가 그 이상한 핀 같은 거에 찔려가지고 잠이 들잖아? 그것도 이웃나라 왕자가 와서 깨워주잖아. 야, 이웃나라 왕자면은 좀 나름 굉장히 중요한 신분인데 왜 호위하는 사람도 없이 쫄래쫄래 와가지고 공주 만나라고 하니?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왕자랑 공주들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아들, 딸이 아니라 바로 이 영주의 아들과 딸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그 사람들이 왕의 아들, 왕의 딸, 이게 아니라 일반 농민들이 볼 때 왕자 같은, 공주 같은 이런 존재인 거지.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영단어에서 보면 나오긴 한데, 프린스가 무슨 뜻이니? 왕자. 여기서 말하는 왕자는 그럼 누구야? 왕조야. 왕의 아들이야? 왕의 아들이야? 두 개의 뜻이 있어요. 프린스에는 진짜로 왕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은 이 당시 귀족 집안 중에서 높은 귀족의 자식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이 중세시대의 이러한 체제를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약간 우리의 역사나 지금 현재랑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만 봅시다. 네. 자, 그럼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럼 이 시대에 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어땠었나? 한번 여러 나라들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프랑크 왕국에서 가장 프랑크 왕국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지역, 바로 서프랑크야.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나라의 이름이 프랑스인 거지. 서프랑크. 근데 이 서프랑크는 프랑크 왕국의 중심지이자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대신
아까 배 태워 다니던 애들 누구? 바이킹. 바이킹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이킹한테 굉장히 많이 털리니까 그러면은 이 당시에 왕은 아까 왕은 뭐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했니? 보호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근데 이 나라에 바이킹이 쳐들어왔어? 그러면은 바이킹은 어디 한 군데 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찔러볼 거 아니야. 그럼 이 왕은 과천도 도와주러 가야 되고 우왕도 도와주러 가야 되고 광주도 가야 되고 성남도 가야 되고 너무 귀찮아. 그래서 나중에 이 서프랑크에서는 서로 왕을 안 하려고 했어. 사람들이. 자,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여유가 있는, 가장 능력이 있는 파리에 있던 영주가 야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우리 집안에서 계속 할까? 그래도 다른 영주들이 오케이 그냥 니네가 해. 우린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럼 우리가 계속 할게. 이 사람의 이름이 위그 카페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사람의 성을 따서 카페 왕조라고 해요. 카페 왕조가 성립이 돼. 대신에 이 카페 왕조에서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왕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너희들에 대해서 그냥 보호는 조금 덜 해줄게.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 대신 우리도 너희 간섭 별로 안 할 테니까 하면서 왕권이 조금 약해져. 그리고 이 카페 왕조에서 또 알아서 이 바이킹하고 협상도 해. 바이킹의 일부 애들한테 야 너희들 우리가 너네를 위한 땅을 줄 테니까 그냥 더 이상 우리 농민들 털지 말아라 라고 협상을 해. 그래가지고 일부 바이킹이 이 프랑스 땅에 정착을 해요. 이 바이킹을 우리는 다른 말로 노르만족이라고도 하거든. 그래가지고 지금의 프랑스에 가면은 이 노르만족이 살던 지역이 지명에 남아있어. 바로 노르망디라는 지역이거든. 바로 이 노르망디는 우리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곳이지. 아니 얘들아? 그 라이언 일병구학이나 뭐 이런 거 영화 봤을 때 나오는데 우리 한 12월 달 때쯤에 배울 거야. 노르망디 상륙작전. 자 어쨌든 그래도 이 카페 왕조 때는 아직은 이 왕권이 약했다. 반대로 서프랑크와 함께 프랑크 왕국의 중심이었던 곳 동프랑크. 동프랑크는 독일이죠. 자, 동프랑크는 바닷가가 아니라 주로 내륙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바이킹의 침입은 덜 받았어. 대신 동쪽에서 새로운 민족의 침입을 받아. 바로 마자르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침입을 받았어. 근데 이 마자르족의 침입을 격퇴해요. 그래가지고 당시 서유럽에 있던 교황이 다른 민족의 이 마자르족의 침입을 격퇴하다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서로마 황제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다시 교황이 회수했던 이 서로마 황제의 관을 너 동프랑크의 왕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동프랑크는 나라 이름이 되게 멋있게 바뀌어. 바로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되게 멋있는 이름으로 바뀌어. 홀리 로만 엠파이어, 신성 로마 제국인데,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이름은 멋있는데 정작 성스럽지도 않고 로마도 차지하고 있지 못했고 그냥 제국도 힘이 강한 제국이 아니라 그냥 이름뿐인 제국이었어. 어쨌든 그래도 이름을 가졌으니까 뭔가 좀 이름에 걸맞는 뭔가를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사실 너희들이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갑자기 감투가 씌워지면은 거기에 걸맞는 무언가를 하려고 해. 그렇지 않을까? 네. 뭔가가 자리가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우리가 지금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를 차지하고 있지도 않지만 우리가 지금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를 차지하고 있지도 않지만 우리는 신성해져야 되고 로마도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로마는 어디에 있어? 이탈리아에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신성해지려면은
누구를 잡으면 될까? 좋아. 교황을 잡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교황이 어디에 있어 또? 이탈리아에 있죠. 그래서 네,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잖아.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이 이후에 이탈리아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해.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자기가 원했던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황이랑 황제가 이때부터 사소한 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대립의 이유는 뭐였냐면은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래도 아까 봤듯이 이 한 나라의 왕이야, 주군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지방에 있던 이 제후들은 형식적으로는 황제가 그 제후들에게 땅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황제가 지방 제후들을 임명을 했는데 그 제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성직자가 있었어. 성직자들도 땅이 당연히 필요해. 뭐 하려고? 교회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성직자들이 우리도 땅이 필요해. 그러면은 우리의 땅은 황제가 줘. 황제가 줄 거야. 그러면은 황제가 성직자도 그럼 내가 뽑자가 되는 거야. 근데 성직자는 누구의 부하니? 교황의 부하지. 그러니까 교황의 입장에서는 성직자는 내 부하니까 내가 뽑아야지. 근데 황제는 야 성직자한테 내가 땅을 주니까 내가 뽑아야지. 뭔가 둘 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황제랑 교황이 이 성직자를 누가 뽑을 것인가를 두고서 서로 대립을 하게 돼요. 그걸 또 양보를 하기가 어렵지. 자,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 문제로 황제와 교황이 대립을 해요. 자, 여기에서는 누가 우세했을까? 처음에는 현실적인 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우세했어.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황제가 교황을 힘으로 잡으려고 군대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야. 여기서 교황은 어떻게 했냐? 와, 감히 나에게 대들어? 야, 너는 앞으로 교회에 올 자격이 없다. 너는 파문이다. 파문을 시킨 거지. 교회에서 쫓아내버린 거야. 황제는 어떻게 했을까? 무릎 꿇고 너 파문 그까짓 게 뭐야? 그냥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하고서 군대를 일으키려고 했어. 하지만 우리 이 중세시대에서는 뭐가 최고라고 했니? 종교가. 크리스교가 최고야. 크리스교가 사회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그깟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했는데 황제 밑에 있는 사람들, 야 우리 황제 교회 못 간대. 교회 못 가면은 우리 황제 지옥 가나? 그러면 지옥 가는 우리 황제 말을 들으면 우리도 지옥 가나? 그건 싫은데? 그럼 황제 말 말고 교황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러면서 부하들이 교황 편을 들으려고 바꾸려고 한 거야. 그래서 황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추운 겨울날 교황을 찾아가서 교황이 있는 성 앞에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랬던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 성 이름이 카노사라는 성이었고, 그래서 카노사에서 황제가 굴욕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요. 카노사의 굴욕. 자, 이걸 보면은 교황이랑 황제 중에서 누가 더 센 것 같아? 교황이 센 것 같지? 그래서 교황이 황제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래. 물론 이 직후에 황제는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결국 이 교황을 공격해서 이 교황을 쫓아내기는 해. 그렇지만 그 사건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고 오히려 황제가 교황 앞에서 3일 동안 무릎 꿇었네 이것만 널리 퍼진 거야. 자, 그래서 교황은 이 다음 교황이 우르바누스 1세는 이 이미지의 거품이 꺼지기 전에 내가 이 전 유럽의 지배자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때마침 동로마의 황제가 우리 좀 위험하니까 우리 좀 도와줘라서 SOS를 쳤어. 그래서 이때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이 사람은 성지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을 구하러 가자라고 연설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크리스교 종교의 광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군대를 일으키는데 바로 이 군대가 십자군이 되는 거예요. 십자군은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프랑스 독일에서 이제 어디?
아니요. 네, 중프랑크. 근데 중프랑크는 우리가 아까 프랑크 왕국이 분열됐을 때 지도 봤을 때도 봤지만 약해가지고 얘네한테 땅도 다 뺏겼어. 결국 얼마 안 돼서 약화되고 나중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을 받게 돼.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을 받게 돼. 근데 그러다가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 교황과의 대립을 통해서 약해진 거야. 화면 잘리니? 좀 돌려줄래? 됐어? 자, 다시 시작. 자, 그래서 이 중프랑크는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 교황과의 대립을 통해서 이 약해지면서 이 드디어 이 중프랑크 이탈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 때마침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가 되면서 지중해 무역이 발전돼. 지중해 무역이 발전을 해. 그러면서 이 지중해 지역,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돼. 이렇게 상업적인 도시 국가가 성장을 하는데 이때 성장했던 유명한 도시 국가 베네치아. 베네치아, 베니스지. 이탈리아어로는 베네치아, 영어로는 베니스. 이거 말고도 뭐 피렌체나 밀라노, 나폴리, 제노바, 피사 등등등 이런 유명한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이때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도시 국가니까 국가의 영토는 작아. 대신 돈이 엄청 많아.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은 당시 베네치아의 돈은 그냥 뭐 여기 신성로마 제국 전체의 돈보다 많았대. 도시 하나가. 그 정도로 돈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점점점 나중에 가면 얘네들이 이러한 부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나오는 르네상스예요. 자, 그 다음 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쯤 했으면 이제 어디 하나가 또 나와야지. 영국. 영국은요 섬나라야, 섬나라. 섬나라다 보니까 이러한 다른 지역의 변화와는 조금 달랐어. 그리고 영국에 들어왔던 게르만족도 다른 지역의 게르만족이랑 조금 달랐어. 영국에 들어왔던 민족은 앵글로색슨족. 그래서 얘네들이 세운 나라들 앵글로색슨 왕조가 수립이 되는데 이 앵글로색슨 왕조가 나중에 다른 민족한테 점령을 당해요. 누구한테 점령을 당하냐면은 아까 바이킹 중에서 프랑스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프랑스 노르망디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노르망디에 있었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영국을 정복을 해. 그래서 얘가 영국의 왕이 돼버려. 이래버리니까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렸어. 이 윌리엄은 영국에서는 왕이야. 근데 노르망디로 오면은 프랑스 왕의 신하야. 그러면 영국 왕이 프랑스 왕의 신하야? 그거는 아니야. 왜? 아까 본 건데는 서로 간섭을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뒤집어 말하면은 영국 왕인데 프랑스에도 내 땅이 있어. 그래서 되게 이상한 시스템이 돼버렸어. 그리고 얘가 영국의 왕이자 프랑스에도 큰 땅이 있으면 당연히 세력이 크겠지. 그러니까 프랑스 왕실하고도 결혼을 좀 했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프랑스의 어떤 왕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그 다음 왕이 계승 있어서 제일 가까운 친척이 영국 왕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이제 영국 왕이 프랑스 왕이 될 자격이 있어. 그럼 영국의 왕은 야, 내가 프랑스의 왕까지 하는구나 하고서 되게 좋아했는데 밑에 있는 프랑스의 귀족들이 그래도 영국 왕한테 프랑스 왕의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 하고서 거부를 해버려. 그랬더니
영국 왕이 야, 내 프랑스 왕 자리 내놔 하면서 전쟁을 거는데 이 전쟁이 우리가 나중에 배울 100년 전쟁이라는 전쟁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까지 유럽을 하기는 했는데 뭔가 유럽인 것 같은데 유럽인 것 같지 않은 지역이 또 한 군데가 있어. 아직 다루지 않았던 거 이 중에서. 어디? 러시아. 우리 터키, 러시아는 지난번에 동로마 대국 할 때 했고 스위스는 프랑스, 스웨덴,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사이에 있겠지? 스웨덴은 아까 바이킹 얘기하면서 했고 어디 있니? 우크라이나 거기는 다 우리가 그 동유럽 할 때 했었고 어디 있어요? 아래쪽 아래쪽에 있는 나라 아래쪽에 스페인 그치 스페인 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라는 지역인데 왜 이 이베리아 반도를 안 다뤘냐면 얘네들은 이때 유럽인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았어. 누가 지배했냐면은 이슬람교. 이슬람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이라고 혹시 알아요? 이 아람브라 궁전이 이슬람 양식으로 지어진 거거든. 얘네들이 1400년대까지만 해도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어서 거기 스페인을. 그래가지고 스페인 쪽에서는 이슬람교 양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야. 나중에 가면은 이 아라곤이라는 나라랑 카스티아라는 나라가 합쳐져가지고 에스파냐가 되고 이 에스파냐가 나중에 이슬람교를 다 몰아내면서 결국 이슬람교 유럽에 있던 이슬람교를 다 몰아내는데 당시의 왕이 이자벨 여왕인데 이 이자벨 여왕이 이 이슬람교 세력을 전부 몰아낸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그래서 때마침 왕궁에 찾아왔던 어떤 허언증 환자한테 함대를 지원을 해줘. 이 허언증 환자는 뭐였냐면은 지구는 둥그니까 유럽에서 서쪽으로 가면 인도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콜럼버스. 했던 어떤 사기꾼이었어. 바로 이 사람이 콜럼버스였지. 콜럼버스는 실제로 이 이자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서쪽으로 갔어. 어떤 섬을 발견했어. 야, 여기가 인도다. 근데 거기는 신대륙이었던 거지. 이게 바로 요거랑 관련된 일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 이렇게 유럽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만큼 보고요. 당시 유럽인들의 사회,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직접 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